안녕하세요. 그 신공항 문제는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. 오거돈 전 시장을 그냥 무죄 처리하세요. 그래야만 돈도 쏟아붓지 않고 쓸데없이 선거를 위해서 그 꼼수 전략을 필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남은 기간을 그냥 오거돈이 와서 계속 그 시장으로 있으면 되겠네요. 그렇지 않겠어요? 왜냐하면 그곳이 특별히 바다가 깊다고 그래요. 그래서 타당성 조사 때 꼴찌였던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.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로지 선거 때문에 10조 원을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. 근데 사실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작기 때문에 서울, 부산 간 그 기차를 이용해도 빠르게 올 수 있고, 그리고 대구에도 공항이 있고, 그 주변에 공항들이 좀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가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거는 완전히 그 꼼수 선거 전략이고, 거기다 플러스 이렇게 건설을 많이 하게 되면 GDP를 그냥 올릴 수 있어요. 그 지표를.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. 근데 타당성 조사를 2014년에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. 근데 그때 가덕신공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이때의 그 보고서를 만든 곳은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입니다. 2016년. 근데 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아직도 그 외국의 그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받고 뭔가를 하나 봐요.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최종 보고서까지 받아서 그게 별로 마땅치가 않다.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높다.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. 뭐 이런 거 이유로 해서 결론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랬잖아요. 근데 지금 선거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정말 이거는 꼼수 전략밖에 없는 겁니까? 이 정부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거돈 시장이 다시 무죄 처리해서 데리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그 중도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니까요. 이것도 그 평가위원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91.7점이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백지화시키고 그것을 레고와 협약을 맺은 게 2011년이더라고요. 그게 이명박 때입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이 얼마나 그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죠. 그리고 중도는 특별히 고인돌도 많이 나오지만 그 역사적인 가치를 볼 때에 동북공정을 하는 중국에 대응할 아주 좋은 그런 유적지예요. 바로 이 때문에 현 정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손털기 작전으로 갔나 봐요. 그렇지만 이런 것이야 말 않고 그 현 정부에 대한 지지층을 실제로 조사를 하면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. 이명박 때랑 뭐가 달라?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신민사관이 지배하는 한국의 현재 그 주류 역사학계라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도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. 춘천 중도 유적을 보존하라라는 성명서는 하나 만들었어야죠. 그러면서 무슨 역사학계입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제야 민족사학계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심지어는 추운 시기에 거기서 뭐 천막을 치고 막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었어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정부라는 게 쓸데없이 그리고 부정선거를 해서 만들어진 정부고 총선 부정을 한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도 참 뻔뻔한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
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총체적으로 볼 때에 도미니언 게이트라고 그런답니다. 이것은 워터게이트나 오바마 게이트에 비하면 그 항공모함 정도의 그 무게가 있는 그렇게 중요한 게이트라는 거죠. 가령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때의 우편 부정을 110만 개를 했는데 이는 20분마다 6만 9천 표가 바이든 표로 이전됐다는 겁니다. 이거 민경욱 씨가 얘기를 한 건데요. 그만큼 이 선거 부정이 심각했는데 그 배우를 보니까 바로 그 유명한 소로스가 나타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타이즈 파운데이션이 그 소로스랑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타이즈 파운데이션에 돈을 굉장히 많이 준 것이 또한 소로스입니다. 근데 희한하게도 그 토론토, 캐나다의 토론토 차이나타운 빌딩에 그 연결고리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봤는데 현 캐나다 수상인 트루도 수상을 그 선거했을 때에도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런 수상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트루도라는 사람도 가게가 전부 그 재수이십니다.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위해서 무슨 뭐 마스크를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. 하는 짓이 굉장히 비슷해요.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. 캐나다라고 뭐 선진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이 북미에서 일어나는 거가 미국에서 일어나면 캐나다에서도 일어날 확률이 좀 높죠.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 인물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죠.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부시가 차베스를 지원했다. 그 유고 차베스요.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. 하나는 아주 완전한 자본주의의 뭐 그런 미공화당 사람이잖아요. 부시가. 그렇지만 세계화 세력의 아주 전형이 부시 가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세력이 사회주의, 전체주의, 또 심지어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베스라는 그 사회주의 국가를 지원했다는 것이죠. 저는 이해가 가는데 많은 분들이 세계화 세력이 과연 전체주의 사회, 사회주의 사회와 가깝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세요.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더라고요. 아닙니다. 서로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죠. 결론적으로 말해서.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할 때는 굉장히 대북 관련 강경책을 쓸 거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 이유는 미국 민주당이 일본 구구와 연관돼 있고 또 원래 그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최근 뉴스인데 바이든이 국무장관에 블링컨이라는 사람을 내정했는데 이 사람은 대북 강경파라는 겁니다. 제가 예상했던 바 그대로입니다.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재선되는 것이 마땅하죠. 그리고 재선이 된다면 한반도 상황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게 중국일 가능성도 있고 일본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. 때문에 그 한반도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자원 문제도 있고 또 인력 문제도 있고 그 이념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념에서 제발 좀 벗어나세요. 그래서 북한 땅을 그래도 한반도인이 그 통제 가능 또는 협업 가능할 수 있도록
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어떻게 부시가 차베스랑 친구가 되겠습니까? 그걸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.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냥 대북 압박을 주장하는 강경파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절대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 상위 10% 소득 차지 비중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고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잖아요. 그래서 불평등 데이터를 보면은 이 한국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기본자산제 또 기본소득제 이런 것을 막 논의를 하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게 11월 달 24일자니까 뭐 최근 뉴스잖아요. 그런데 그걸 보니까 기본자산제는 224년의 역사를 지닌 것이다. 그리고 자꾸 외국에서 말하는 그런 분배의 재구성, 빈부 차이 이런 것을 자꾸 갖다가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 기존에 역사적으로 쓰던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은 굉장히 현대에 그것을 응용할 그런 제도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. 이것은 제 페이스북에 계신 분들이 다 고수급들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생각과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. 즉 기본 자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그 통일신라 때 이미 얘기가 됐었다고. 그러니까 약 1300년의 역사를 지닌 일이랍니다.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 224년 아닙니다. 한국의 역사에서는 1300년 전에 이미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시행도 되었습니다. 그때가 바로 722년 통일신라 때 선덕왕 때 실시하던 정전제라는 것이랍니다. 이것은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그래요. 그렇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환납되도록 그런 제도였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땅에 대한 토지를 그 국가가 관리하는, 그러나 굉장히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졌다는 것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의 조상님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신문에서 얘기하고 또 외국 사람에 대한 무슨 어떤 학자 이런 걸 끌어올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내에 있던 것을 오히려 연구하고 들여다가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. 그리고 또한 이분은 정약용의 여전제라는 것을 참조하길 바란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을 단위로 세금을 수취했다.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조선 말기에는 그 둘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, 이런 것도 설명하시고요. 그리고 이 현재와 같은 야국강식의 자본주의,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그 천민자를 앞에 붙이잖아요. 그만큼 정부 제도가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잖아요. 어쨌든 간에 그 젊은이들한테는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은데 기본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.
그래도 그 한국의 희망은 젊은이들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?